전 세계적으로 800만 부 이상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물론 굉장히 놀라워하고요. 이게 출간된 지 한 몇 년에 나온 건가요? 이게 스웨덴판은 2009년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간에 기록적인 실적을 이렇게 거두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국내에서도 이게 30만 부 이상 나가고, 두 번째 소설로 나온 거, 까막눈,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도 한 7, 8만 부 이상 나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아무튼, 국내 장르 소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순문학 작가로 국내 이게 작년 말쯤에 나왔죠. 작년 하반기에 나와서 아마 조조 모에스와 함께 자웅을 겨루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루키 신작 소설하고 최종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루키 소설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할 때 이게 상당 기간 동안 2위를 차지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첫 작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정도 내놓은 상태라서 작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소개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래서 인터뷰만 자료로 가져왔는데, 아무튼 굉장히 늦깎이 작가이고요. 61년생이니까 데뷔할 때 48살, 우리 나이로 49살에 이렇게 데뷔한 셈인데, 현재는 집필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그러고, 고양이 한 마리하고 닭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못 온다 그러고요. 닭 때문에 닭들을 돌봐야 돼서 못 온다 그러고,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개는 잘 안 나오는데 아들 혼자 키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이혼했고요. 어디 기사 보니까 아주 비극적인 이혼이었다고.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죠. 이런 거는 자세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했고 상당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결혼해서 좀 아픔도 겪었고, 그거를 이건 자가치유 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 글쓰기라는 게 데뷔는 늦었지만 원래 이제 창작을 관심을 갖고 계속 해왔다 그러고요. 자기한테는 새로운 이렇게 탈출구 같은 거였는데, 뒤늦게 쓴 이 작품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처음에는 자기는 한 3,000부 나가면 좋겠다 그래요. 스웨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정도 나가면 이제 다음 작품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써봐.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이렇게 줍니다. 3,000부면 좀 애매한 부수여가지고 손익만 겨우 면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세 3,000부라는 게 그런 건데, 여담이지만 국내 그렇게 안 나간 작가들 부직이 있습니다. 제가 문창과 학생들 강의가 있는데, 1학년 학생들 강의예요. 한창 기대에 부풀어 있는 학생들한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연간 문단에 데뷔하는 시나 소설을 발표해가지고 데뷔하는 경우가 열에 하나 정도. 그게 문창과 대학원 같은 경우가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장욱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대 문창과 같은 경우에 한 클래스에서 한 2명, 2~3명, 많으면 3명.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쓴다. 그러면 한 10%가량, 10% 정도가 이제 좀 쓰면은 등단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 그게 물어보니까 조금, 그 정도면 좋은 비율이라고 그래요. 괜찮은 비율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제 등단하게 되는데, 10년 내로 살아남는 작가는 거기서 또 10%.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이나 소설을 내고 두 번째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시인 작가들이 또 거기서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설 몇 권 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 작품을 써서 소위 3,000부 이상 판매가 돼가지고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작가는 거기서 또 굉장히 희소한 그 경우고요. 아무튼 그게 문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이런 작가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 밀리언셀러를 이렇게 써내게 되니까 작가 지망생들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는 소설 아니고요. 이런 소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퇴행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서사 이야기 위주의 소설, 캐릭터는 별 의미가 없고 또 비중도 없고 그냥 이게 꼭두각시 정도 이렇게 불과한 그런 거고요. 그냥 아이들 인형극 비슷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의 어떤 재미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건데, 그게 가능한 어떤 문학적 세계관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이 작품에서는 20세기 정치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세계관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흔히 얘기하는 대로 냉소주의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혹은 방관주의적인 어떤 태도, 내지는 이제 탈 이념, 탈 이데올로기 같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배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은 또 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변방이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 뭐 이렇게 또 복지 국가이고 또 제도적으로 좀 살만한 나라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념, 이데올로기 투쟁 같은 어떤 용어들이 갖는 어떤 하중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냉소주의면은 스웨덴에서는 평균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좀 눈에 띄는 건지, 그거는 조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평균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도 좀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독자들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고 있다라는 거, 내지는 독자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영화도 나와 있죠. 영화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영화는 재미있습니다. 이게 영화 이야기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는 또 그런 뭐랄까, 전투나 계보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래 대본에 이제 떠올리게 되는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입니다. 그 설정은 조금 다르게 돼 있지만, 여기 백세 노인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약간 그 백치인 주인공이 이 현대사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백세 노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 알랑 칼손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몇 가지 이제 성격이나 취향 같은 건 좀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떤 행위의 주도적인 행위자로서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성격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어떤 에이전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작가가 이 작품 쓸 때 그냥 제목만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목이 또 이제 백세 노인이 창문 넘어서 어디 양론에서 이제 떠난다라는 그 모티브가 조금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오래 품고 있었다가 나머지 이제 조금 그 이후에 이렇게 짜맞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제 현대사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그게 이제 자양분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써 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품에서 얘기되는 그 역사적 사건들은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관통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다 알란이 다 관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포레스트 검프랑 아주 비슷하죠. 뭐 러시아 혁명부터 스페인 내전, 그 다음에 그 40년대 원폭 개발과 실험, 그 다음에 중국의 내전, 그 다음에 이란 혁명,
처음에 2차 세계대전 말인데 스웨덴에서의 원자력 그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스탈린도 만나게 되고 북한의 김일성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쭉 관통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 브레즈네프하고 그저 미국 존슨과의 그 군축 협정에도 이렇게 관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20세기의 역사를 끄게 관통하는 걸로 한 개인이 이런 주요한 사건들 다 거기 현장에 있고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긴 한데 그 제가 갖는 느낌은 일종의 인증샷 같은 거 주요한 현장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거는 독자에게도 비슷한 어떤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독자 수준에 비슷해. 그러니까 오래 장수했다는 것 빼고는. 그 다음 뭐 이제 폭약 전문가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제 평균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명되는 이제 정치적인 거물들하고 이렇게 동급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 20세기 역사 현장에 인증샷을 찍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관통한다라는 거. 그런 뭐 일종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게 뭔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면서 독자에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작가는 스웨덴식 유머라고 그래요. 자기는 물론 스웨덴 독자들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품을 쓴 건데 이게 이제 프랑스식 유머이기도 하고 뭐 영국 유머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통한다라는 건데 한국 독자들에게도 뭔가 통했다고 하니까 한국식 유머도 비슷한가요? 뭐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정말 이게 우리한테도 통하는 유머인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약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그 고양이 여기 그 진짜 고양이고요. 그다음 그 병아리도 진짜 병아리들입니다. 그 모형 아니고 이 고양이 이름이 몰로토프예요. 책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보드카 이름이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도 있지만 이제 몰로토프라는 그 보드카가 있어가지고 그 보드카 이름이라고. 자기가 가장 분노했던 때가 이 고양이가 이제 닭 잡아먹고 이렇게 닭 죽였을 때 이때라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작품의 에피소드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서. 세상에 분노할 일이 이제 고양이가 닭 잡아먹는 거 가장 분노할 일이면은 유토피아입니다. 두 작품을 통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요나선 신드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최종적으로 연말 스코어를 좀 봐야 되지만 뭐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30만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맥시멈 50만까지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밀리언셀러 간혹 나오는데 그거는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요. 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외국 소설이 이렇게 큰 붐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내에 소개되는 저자들 가운데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경우, 하루키 같은 경우, 코엘료는 조금 꺾인 것 같은데 물론 연금술사 이런 건 물론 수십만 부 이상 나갔어요. 토탈로 하면은 뭐 꽤 나가는 작가이긴 하지만 이게 한두 작품이 뭐 한 30만 부 이상 나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 누구죠?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 그것도 몇십만 부 나가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사이즈 정도. 밀전셀러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그 상당히 좀 염려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작가가 처음 쓴 장편 소설인데 게다가 잘 못 썼는데 너무 팔렸죠. 방향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가도 제 다음 작품 뭘 쓰라는 건지 본인도 약간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못 쓴 작품에 대해서 독자가 혹독하게 좀 냉담하게 반응하게 되면 잘 써야겠다 분발할 텐데, 아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 조금 우려됩니다. 이저 재능 있는 작가인데 약간 여담이지만 국내에는 이제 특히 이제 작가들 수련기 때 단편으로 보통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등단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특이하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단편 위주로 이제 이 문단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약간 예외적입니다. 약간 특이하고 장편은 문학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성이 있는 예술성이 있는 건 단편만. 장편은 돈벌이나 아니 그리고 실제로 작가들도 이제 약간 외도하는 거였어요. 역사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빠지는 거였는데 그거는 진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꽤 오래 유지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작가들이 다 단편으로 등단한 다음에 문제는 단편은 돈이 안 됩니다. 독자들은 또 장편 소설에 대한 취향이 있어요. 이게 뭐 많이 팔리는 단편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장편에 비하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의 평균 독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20, 30대 여성 독자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취향이 단편집을 조금 꺼려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끊긴다는 느낌이다. 작품마다 이렇게 끊어지니까 연속적이지 않고, 아니 단편은 그렇게 읽는 건데 원래 그 통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 어느 정도 이렇게 분량을 갖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단편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데뷔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작품성을 재능 인정받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장편 연재를 하게 돼요. 보통 이제 문학 잡지에서 그런 지면을 줍니다. 개간지 같은데 여기 저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것도 창비에서 연재되고 그랬어요. 창비는 또 그런 거 연재하고 나니까 또 띄워줍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문학 출판사들이 한국 문학을 말아먹은 배경인데 그 얘기가 옆길로 새고 있어요. 대략 90년대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 잡지의 그 개간지나 이런 주로 개간지죠. 그런데 이제 편집 동인들이 있고 그런데 그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제 작가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출판사하고 조금 연계돼 가지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출판사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이렇게 엮여 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을 쓰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한때 그게 약간 도드라진 경우를 이제 주례사 비평이라고 해서 이제 한때 논쟁까지 불거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불식됐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 좀 티나지 않게 조금 덜 티나게 하긴 하는데 그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 10수년, 뭐 한 20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인데 이런 작품들은 이제 이렇게 수십만 번씩 팔려 나가면서 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그만한 반응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가? 이 자생성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렇게 뒤집니다. 우리끼리 뭐 조금 치켜 세워주고 조금 띄워주고 그런 과정에서 마치 그러니까 잘 보호받으면서 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좀 케어를 받아요. 비평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오면은 뭐라 그러나 좀 떨어지게 됩니다. 생존력 같은 게. 이런 소설하고 경쟁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 독자한테는 똑같아요. 똑같은 책값 주고 비슷한 비용 주고 이제 책을 사서 보는 건데 한국 작가이기 때문에 더 읽어줘야지 요즘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 작품들을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데 온실에서 잘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쓰여진 작품들이 그만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높아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건데, 올해도 뭐 가장 많이 주목받고 많이 팔리고 하는 작가들이 없는 건 아닌데, 가령 뭐 김현수나 뭐 김영하나 뭐 이런 고세대 작가들 있어요. 조금 내려가면 이제 뭐 김혜란이나 뭐 또는 편혜영이나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문제는 사이즈가 딱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산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런 거는 이제 문단에서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이 잭팟이 터졌다. 그런 대박이나 그런 사례고, 근데 그냥 대중적으로만 상업적으로만 그렇고, 작품성에 있어서는 뭐랄까 조금 냉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비 지면에서 한 번도 그렇게 다룬 적이 없고요. 다른 지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담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작가들하고 너무 친해요. 다들. 그래서 사이가 좋은 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문학 자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키는 말씀드린 대로 일본 문단에 아는 작가 비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류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하루키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뭐 비슷한 연배 무라카미 류 정도 작품은 자기가 이렇게 좋게 본다. 그리고 약간 아는 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왕래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독고다의 수준이. 그게 서로 이제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도 신랄한 비판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작품을 쓰면은 역시 대가의 작품 이렇게 나옵니다. 조정래나 황석영 같은 작가들이 아무리 죽을 써도 역시 대가의 품격이 느껴지는 이런 작품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 거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주 조금 사소한 비판도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한국식 비평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게 물론 비판을 받게 되면 기분 좀 언짢을 수도 있고, 외국의 사례도 그 때문에 막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국은 좀 유독 그런 게 조금 심합니다. 일말의 어떤 비평도 약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비평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애초에 비평이 가졌을 때 의미는 조금 흠잡기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싹 바뀌었습니다. 칭찬해주기, 좋은 점을 이렇게 찾아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무튼 좀 더 신랄한 좀 전투적인 비평 문화도 필요합니다. 비평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얘기인데, 번역 비평은 조금 그런 게 살아있어요. 고소하고 많이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 이메일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독자들이 왜 열광하나? 그러니까 이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에서만 유난한 반응을 얻는 건 아니고요. 베르베르 같은 경우는 이 말이 가능합니다. 왜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나? 이건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보니까 몇 개국? 거의 뒤에 나오네. 한 40여 개국? 엄청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일단 감사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유머가 통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었는데, 프랑스나 독일에서나 다 통했다고. 이제 스페인에서도 독일에서는
유난히 잘 통해서 한 200만 부가 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광적이에요. 독일 독자들 유난히 소설 많이 읽느냐, 뭐 그렇더라도 200만 부는 상당히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여기 독일은 히틀러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한국식 유머로도 이게 조금 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착상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발한 그러니까 기상천외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지는 않았고 그냥 제목을 떠올려두고 있었는데 등장인물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졌고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 작품으로 이렇게 배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소설 발표하기까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좀 젊은 시절에는 이 실제적인 이야기들 이걸 쓰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능해졌고 결국 그렇게 써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디어 회사를 차려가지고 꽤 번창했었는데 스트레스로 병이 났고 그 다음에 뭐 수술도 몇 번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사는 다 팔아치우고 그러니까 좀 탈이 나가지고 자기 치료의 일환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뭐 독특한 이력이긴 합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집필하고 있는 자기 집이 그 고틀랜드라는 섬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도 뭐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인터뷰 질문지가 오면은 저 작가가 이렇게 따붙이게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들일 테니까 그 아빠이자 작가로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 아주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800만 부, 두 번째 소설까지 하긴 한 1000만 부 나갔을 텐데,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000부, 10만 부면 1억 정도로 카운트하면은 100만 부면 10억, 100억 됩니다. 그러면은 뭐 최고의 삶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그 전부터도 최고의 삶이었다고 하지만 그 닭을 키우는 이유는 특이하게도 닭을 키우면서 이제 그 힘을 얻는다 그럽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기가 다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 몇몇은 자기 침대에서 자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책상에 있는 그 병아리들이 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닭들입니다. 몸집이 작으니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해봤자 거기서 거기다 하고 하는데 전 잘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집에서 닭을 좀 키워봤는데 집 안에서 물론 키울 수가 없고 닭장이 따로 있고요. 아무리 병아리를 하더라도 지저분한 건 지저분합니다. 그 다음에 깔아 뭉갤까봐 한쪽 눈을 뜨고 자는 불편을 감수한다. 어떤 그 대단한 닭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몰로 또 붙어 있는데, 이게 원래 좀 닭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이들이 서로 양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셔가지고 한국에 올 수 없는지 하니까 닭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베르베르처럼 이제 한국 독자들이 유난히 이제 자기 작품 좋아한다고 하게 되면은 좀 더 뭐 공부하고 또 뭐 한국에 방문도 하고 그래서 배경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좀 나중에는. 그 뒤에 나오는 인터뷰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 밑에서 두 번째에다가 보시면 여기 26개국이라고 되네. 26개국에 이렇게 판권이 팔렸다고 하니까 아니 거기 41개로 번역된 거의 기록적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뭐죠? 코엘료의 연금술사 정도가 이런 반응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력에 대해서
15년간 기자로 일했고 미디어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기업가로 이렇게 잘 나가다가 허리 통증으로 이제 등 수술을 2번 했다고 했었죠. 회사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료차 이주했다고 되어 있고 이 소설을 이렇게 집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들과 함께 닭을 키우면서 목가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4페이지 보시면은 저는 이게 질문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좋은데라는 거는 이게 왜냐면 이게 다른 데서 훨씬 더 많이 나갔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 비교하게 되면은 가령 마이클 세이거 같은 거는 한국에서만 많이 나가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뭐 좀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 실패했다면 이건 좀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데서는 왜 다 통하고 읽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흥행이 안 될까? 그런 거는 영화도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블록버스터로 관객몰이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흥행이 참피하거나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분석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여기 이제 출판 편집자나 기획자들은 그 하루 종일 아마존 뒤집니다. 이런 데 뒤져가지고 현재 거기 베스트셀러 리스트들 다 보고 그 리뷰 같은 거 올라온 거 보고 뭐가 조금 될까 해가지고 이제 기획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의외로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출판계에서도. 그러니까 요거를 그 기획한 편집자는 나름대로 촉이 있는 편집자였어요. 이게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내에서 별로 이렇게 예상치 않았어요. 이 정도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국내에서는 이제 기획하게 되면 한 몇만 부 정도 나가게 되면 성공한 걸로 이렇게 칩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작가가 유명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인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그쪽에서 좀 뜬 다음에는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초기에 딱 그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주목받았을 때 바로 계약했더라면은 뭐 별로 비싸지 않게 들여왔을 겁니다. 이 정도 반응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였고요. 그 비결은 한국에서도 유머가 통하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 다음 자기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약간 좀 농락당하는 듯 싶어서 불쾌한 관객들도 있었고요. 아니 실제로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일부 비평가들은 아주 불쾌했다고 이렇게 뭐 관객을 바보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독자라면은 그런 반응도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이야기가 재밌다는 거와는 좀 별개로 이 작품이 이제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역사를 보는 어떤 관점 같은 거는 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작품의 서두에도 얘기가 됩니다. 이 작가적 세계관이기도 한데 주인공 알란 카손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지이기도 하죠. 어머니의 세계관입니다.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다. 이거의 그 영어 표현은 things are what they are and whatever will be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세상 만사 그 자체일 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상태. 여기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 다 자연사화하는 그런 문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그 이제 let it be 이쪽의 세계관도 마찬가지. 깨세라세라 이런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 만사는 인간이 뭐 개입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거품 정도 일으키는데 불과한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대로 다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거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게 일종의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소주의하고도 이렇게 통할 수가 있고요. 그런 그 세계관을 체현한 인물이고요. 알람 카스는 어머니 장례식 때 굿바이 맘 이건 끝이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일어날 일이에요. 뭐 슬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이 주인공의 세계관이에요. 뭐 아직 한 두 작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작가적 세계관까지 이렇게 들먹일 건 아니고, 근데 바탕에는 그런 걸 조금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더라도 이 작품이 포함하고 있는 좀 문제적인 어떤 시각이고, 포레스트 검프에 대해서도 그 이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를 이제 그런 관점으로 약간은 좀 그 방관자적인 시각에서 이게 구경거리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삼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념적 투쟁이나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절하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이제 좌에서 우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 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무의미해집니다.